마르크스의 다양한 모습들, 철학자이자 로만적 휴머니스트로서의 마르크스, 경제학자이자 몽상가이며 독일인 학자이자 국제적인 혁명가였던 카를 마크스는 유복한 중산계급 부모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그가 불길한 미래의 운명을 단호히 선언했던 인구 많은 산업 중심지가 아니라 낡은 옛 도시 트리어였습니다. 마르크스가 품었던 꿈은 세계사적인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주의는 그 세대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르크스를 맨 처음 혁명주의자로 변화시킨 동기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비참함과 공장의 불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대가 갖고 있던 열정이 그를 혁명주의자로 만든 동기였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마르크스, 산업사회 분석가로서의 마르크스, 이전에 철학자이자 로만적 휴머니스트로서의 마르크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초의 유럽인은 조화와 균형, 정적인 질서, 고정된 인습, 그리고 여러 사회 계급들이 기대되는 적합한 행동 원리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시대였습니다. 로만주의자들은 이러한 장벽을 때려 부쉈습니다. 모든 종교 교리와 모든 국가 제도를 인위적이라 규정한 로만주의는 혁명과 불가지론을 초래했으며 많은 개인들에게 고통과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인간의 사고 과정을 확대시켰으며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 자유, 관용의 영원한 원리로 당연시하는 그것, 개인의 가치와 중요성은 로만주의 반란에서 직접적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본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배운 철학은 인간의 행동이 자신의 의지로부터 비롯되며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 본질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기로 이성적 선택을 했을 경우에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청년 마르크스는 현실적으로 노동자 대다수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파트 2. 공산당 선언, 인간 정신의 갈망에 명료한 형태를 부여하다. 마르크스는 급진적인 저널리스트 신라인 신문의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파리와 브뤼셀로 첫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르크스는 이미 헌신적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그가 사회의 구원자로 간주한 실제를 독일에서보다 한층 더 넓은 지평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그가 주장한 마르크스주의는 주로 그들과의 지적인 투쟁 속에서 그들의 오류를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는 가운데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이상주의적 철학자는 이제 역사가이자 사회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메시지는 자본주의가 인류의 영속적 상태가 아니라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할 뿐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공저자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루소와 링컨, 그들은 정치적 지향에 고전적 수자법을 부여한 드문 사례를 결합시켰습니다. 루소의 사회개혁론과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처럼 인간 정신의 갈망에 명료한 형태를 부여한 것입니다. 파트 3. 19세기 최고의 역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프랑스를 뜨겁게 달구어 놓은 마르크스는 수중에 한푼 없는 신세로 두 번째 망명길에 올라 오염된 자본주의의 분산지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행동가로서의 마르크스 생애 최고의 시절은 벌써 저만치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야흐로 근면한 연구자의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혁명 실패에 대한 분석 작업은 자본론의 경제 관련 항목들과 더불어 마르크스를 위대한 역사가로 우뚝 서게 해주었습니다. 마르크스의 가장 뛰어난 역사 서술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1848년 수립된 단명한 공화정을 구테타로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한 과정에 대한 연구인데 그것은 역사 서술상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사회경제적 계급 개념을 정치적 고발의 일부가 아닌 역사학적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나폴레옹 3세의 체제의 특징과 성공에 관한 핵심을 찌르는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는 또한 계급과 정치를 초월하여 국민 통합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파시즘적 독재자의 지위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트 4. 대학 교수가 되어야 할 인물. 마르크스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가정적인 인물이었으며 헌신적인 남편이자 쾌활하고 관대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거나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1843년 프로이센 정부 관리의 아름다운 딸 예니 폰 웨스트팔렌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니, 라우라, 에드가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직후
구이도가 태어났고 두 딸 프란체스카와 엘리노어는 그 후에 태어났습니다. 자녀들 중 셋이 죽었는데 그중 구이도와 프란체스카는 첫 돌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마르크스는 특히 9살에 세상을 떠난 에드가에 대해 애통했습니다. 딸들에게 그는 관대하고 매혹적인 친구였습니다. 마르크스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마르크스를 전혀 다른 모습, 오만한 성격의 무자비한 연설을 뿜어대는 적개심으로 가득 찬 현실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 이념에 철저히 헌신한 마르크스는 망명자로서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일 망명자들을 조직화하고 영국 노동자 계급 지도자들과의 합작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마르크스가 이끈 단체의 공식 명칭은 독일 노동자 교육협회였으며 교육적 측면은 이 협회가 정치와 아무 상관없던 때에도 진지하게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모든 주요 언어를 읽을 수 있었고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당연히 기술 분야에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아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는 수학 계산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추종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정치 이론가 마르크스뿐 아니라 놀랍게도 교사로서의 마르크스를 보게 됩니다. 파트 5. 황금송아지 숭배를 질타한 예언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한 것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였습니다. 그것은 자본가가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모든 잉여 가치를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착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고도로 추상적인 경제 분석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쟁 및 생산 모델에서 연역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파멸적 경제 위기에 불가피성과 대중의 궁극적 반란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이 같은 반란을 요청하고 그 성공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내린 결론이 사회경제학의 편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황금송아지 숭배를 꾸짖으며 기계몰록에 인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질투했습니다. 몰록은 셈족이 섬기던 신으로 한때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신을 믿었습니다. 원래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명계의 왕으로 알려졌고 가나안에서는 태양과 천공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쳐 제사 지내는 인신 공양을 많이 행했다 합니다. 그에게 궁극적인 악이란 정신과 영혼이 잔인한 물질의 지배에 종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윌리엄 L. 랭어가 지은 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 칼 마르크스 편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다양한 인간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